네, 어서 오십시오. 한림대학교에 있는 유팔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인철 교수님은 연세대에 계시죠? 네. 예.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복지국가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그 복지국가 요즘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복지국가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사실 19세기 말부터.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물론 유럽에서 2차 대전 후에 복지국가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는데, 복지국가란 쉽게 말하면 그 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과 복지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 그것을 네.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분배보다는 뭐 성장, 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복지국가의 병, 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교육 차원에서도 네. 복지국가를 비판을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복지국가의 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1980년대부터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복지국가는 사실 나라마다 그 유형이나 그 성격이 많이 다르고, 또 복지국가가 발전되어 온 그 사회적 배경이나 또 그 문화, 그 복지라는 것도 굉장히 한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국가를 보통 이제 큰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거,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작은 복지국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가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또 거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는 않는 편이죠.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부터 복지를 다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나라들도 사실은 성장을 사실 우선을 했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 말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20세기 초까지도 성장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걸 하면서 복지를 한 거지, 처음부터 복지를 먼저 해서 성장을 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잖아요. 사실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일단 성장을 먼저 하자 이렇게 한 거고, 또 국민들도 물론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했기도 했지만 국민들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한 걸로 그냥 거기에 일단 수긍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와서 우리가 그 국민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국가도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정은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왜 유럽에서는 그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이 이렇게 제기됐습니까? 80년 초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국가가 2차 대전 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아주 굉장히 확대되었는데요. 그것은 2차 대전으로 유럽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괴가 된 상황에서 그 전후 그 재건을 위해서 많은 이제 자원을 투입하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자본주의 황금 복지를 하면서 성장도 잘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이 높아지면서 이제 복지도 많이 그 자원을 투입을 많이 했어요. 이제 재정적으로나 모든 물적 자원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 결과로 60년대, 70년대 되면서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복지에 들어가는 그 재정도 많이 들어갔고, 또 복지에 대한 그 인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사회의 공공부문 그 고용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모든 그 한 국가의 자원이 복지국가에 많이 투입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70년대 와서는 국제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첫째 70년대 초에 이제 오일 쇼크라고 해가지고 오일 쇼크가 시작되고, 그게 이제 2차 오일 쇼크까지 가면서, 근데 그때 상황이 미국의 그 대외
그 환경,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이라거나 미국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 경제가 문제되는 그런 국제 관계의 변화, 그다음에 자본주의 포디즘이 약화되는 상황, 그다음에 유럽의 그 복지에 대한 그 투자가 워낙 복지 재정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비효율이나 재정 문제가 그 동시에 70년대에 나타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그 비판이나 우려가 많이 생겼던 거죠. 네. 그런데 가만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이제 70년대에 들어와서 복지국가가 위기와 한계에 빠지게 됐는데, 네. 그 주된 원인이 석유파동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첫째는 그러면은 복지국가 시스템 자체는 계속 네.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서 잘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네. 그 석유 파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요인 때문에 네.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네. 또 비판에 빠지게 됐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70년대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복지국가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권자의 다수는 여전히 복지국가를 지지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국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가 아니라 70년대 들어와서 많은 상황이,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첫째 70년대 오일 쇼크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온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실업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그 실업자의 실업급여를 준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진 거죠. 또 실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도 그 경제 활동이 나빠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여건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재정 문제가 더 커진 거가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70년대 후반부터는 그 신보수주의적인 이 정치 세력들, 네. 또 이데올로그들이 나타나가지고, 보통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아주 거세게 그 복지국가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선거에서 아주 많은 득표를 얻으면서 집권을 했고, 네. 그리고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네. 그 비판은 뭡니까, 그럼? 그 복지국가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네.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70년대에 이제 그런 환경 변화가 굉장히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고, 70년대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실업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상황인데, 79년에 잘 아시다시피 대처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그 다음에 세계화 이 문제가 그 대처리즘하고 레이거노믹스에서 시작됐는데, 영국의 같은 경우는 영국은 사실 70년대에 경제가 계속 나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복지국가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복지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때 대처 정부가 들어와서 영국 같은 경우는 민영화, 그러니까 그동안 국유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주던 것들을 복지국가를 효율화시킨다는 문제라거나, 그 다음에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시킨다거나, 그런 걸 함으로써 오히려 복지국가를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복지국가 자체를 해체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상당히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네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웨덴도 80년대에 와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출 중심 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기가 나빠진 상황이니까 그 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복지에 쓸 수 있는 돈도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하고 그런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복지 개혁을 하게 된 거죠.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네.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라든지 정책은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복지국가를 비판을 하고 네.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고 그런 세력으로 네. 알고도 있다면서 많은 네. 사람들이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유주의 세력이 힘을 많이 가진 건 사실이에요. 8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대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서 계속 그 우파 그냥 감세, 뭐 탈규제 이런 민영화 이런 정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웨덴이나 그 북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기서도 물론 80년대에 들어와서 우파가 집권을 하고 또 신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개방 경제고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무역이나 자본 이동 이런 거를 자기네가 수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웨덴에서도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섰었나요? 신자유주의 정권은 아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민주당 정부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그건 정책을 좀 도입했었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맥락이? 그냥 3인당 정권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수용하는 거하고 네.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교체돼가지고 네. 국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이제 국가의 성격이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영미 국가에서는 그랬었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기존의 이제 그 전통적인 복지국가 시스템과 복지제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의 그 강도 같은 것이 네.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제 말씀은 스웨덴 같이 이제 강고하게 복지국가 시스템이 된 나라하고 네. 영국이나 네. 미국 같은 나라하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전후 케인즈주의 시대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케인즈주의 시대 할 때는 그러니까 4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영미나 뭐 대륙이나 북유럽이나 그렇게 확연하게 크게 차이는 안 났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케인즈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영국은 마찬가지고 영국은 더했고 노동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와서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또 세계화 이런 걸 하면서 그 국가의 성격이 굉장히 뚜렷하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영미형은 완전한 그 신자유주의 국가로 완전히 가게 되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정책은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지국가는 계속 지속을 해온 거죠. 네. 그때부터 그 자본주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다양성 또는 복지국가의 다양성에서 알겠습니다. 원래는 비슷비슷했는데 네. 그 70년대 과도기를 거치면서 네. 영미 시스템하고 유럽 시스템이 네.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네, 유럽도 조금 변화는 했지만 영미형은 더 확실한 신자유주의 국가로 돌아간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요 관계 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좀 쉬었다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떤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